여보, 미안해요. 제가 애들은 잘 키울게요. 1998년 IMF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까지만 해도 말이죠. 통장에 남은 사망보험금 3천만 원. 10살, 7살 두 아이. 하루 15시간 노동. 그리고 절박함에 시작한 주식 투자. 첫 투자로 1,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신용거래로 1억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67세 제 계좌엔 300억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998년 2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TV 뉴스를 듣고 있었죠. 오늘도 그룹 계열사 세 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 상우가 다니는 회사도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 여보,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45세 과장.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IMF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면접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눈빛이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40대 중반은 안 뽑는데 경력이 있어도 소용없어. 다 젊은 애들만 찾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저녁에 돌아올 때도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을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발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원래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넘었는데 여보, 왜 여기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준우랑 하린이한테도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가 너무 공허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힘들어도 우리 같이 이겨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인가 봐.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3월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나 면도를 했습니다. 양복도 가장 좋은 걸로 꺼내 입었죠. 오늘 면접 있어요? 응, 큰 곳이야. 잘 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쯤이었을 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상호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 천을 걷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장난 그만하고 일어나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살 준우와 7살 하린이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자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사망보험금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월세 500만 원 내고 장례비 쓰고 나니 실제론 2천만 원 조금 넘었죠. 두 아이를 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가지? 준우가 제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크면 엄마 먹여 살릴게. 10살짜리 아이의 말.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 키울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이 오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3개, 우유 반 팩.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장.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할인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응,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계란 3개로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41세. 2 아이를 키워야 하는 홀어머니.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2천만 원이면 20개월. 2년도 안 되는 시간. 그 후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장 신문 9일란을 펼쳤습니다. 찜질방 야간 청소 알바 구함. 세탁소 보조 직원 모집. 식당 설거지 아주머니 극구.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3개. 3곳 모두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저 열심히 살게요. 우리 준우, 할인이. 꼭 지킬게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첫 번째 곳은 찜질방이었습니다. 청소 맡아주실 분 찾는데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가능하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2 번째는 세탁소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힘든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3 번째는 중국집 설거지였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가능해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일자리가 확정됐습니다. 새벽 4시 찜질방, 오전 9시 세탁소, 밤 9시 식당, 하루 15시간 노동, 하루 총 3시간 반의 수면. 첫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찜질방으로 가는 새벽 버스 안. 창밖의 어둠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왜 저를 혼자 두고 갔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바닥, 사우나, 화장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8시에 끝나고 집에 들렀다가 바로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림질, 옷 분류, 손님 응대.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다리미 앞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김 사모님, 여기 드레스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이들 저녁 차려주고 7시부터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딱 1시간 반. 알람이 울리면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해.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밤 9시에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접시를 하나씩 닦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오늘 수고하셨어요.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2시. 텅 빈 거리.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게 내 삶인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1달, 2달, 석 달 계속됐습니다. 몸은 망가져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곳에서 받는 월급을 합치면 한 달 145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빼고 65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통장에 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원래 있던 돈 포함해서 2,400만 원. 천천히 늘어나는 잔고를 보면서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느 날 세탁소 쉬는 시간. 신문 증권면을 넘기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광고를 봤습니다. 초보자도 가능? 1,000만 원으로 부자 되기. 월 30% 수익 보장.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손이 멈췄습니다. 1,000만 원으로 부자?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월 30%면 1년이면 원금의 몇 배.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 15시간 일해봤자 한 달에 65만 원 저축. 1년에 8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속도로는 아이들 대학 보낼 돈도 모으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광고를 오려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다시 광고를 펼쳤습니다. 증권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손이 떨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새벽 1시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해서 언제 2,000만 원을 모으지? 아이들은 점점 크는데 학원비, 대학 등록금 어떻게 감당하지?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광고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증권입니다. 저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아, 네. 투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고 친절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일요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일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될까? 1년 후엔? 2년 후엔? 찜질방 바닥을 닦으면서도,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계속 계산했습니다. 밤마다 광고를 꺼내봤습니다. 월 30% 수익 보장. 그 문구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죽어라 일만 할 순 없어.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해. 그게 부자들이 사는 방식 아닌가.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증권사를 방문하기 전날 밤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2,4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월 30%면 3개월이면 300만 원 수익. 1년이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야. 남편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제가 잘할 수 있겠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만에 10kg 넘게 빠진 제 얼굴, 눈 밑엔 다크서클,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증권사로 향했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정장을 입은 직원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대길 과장,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최대길 과장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래프, 숫자들, 화려한 차트. 요즘 이 종목이 아주 좋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추천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들어가시면 최소 30% 수익은 보장됩니다. 보장.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물론이죠. 제가 10년 넘게 이 일했는데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최대길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투자하실 건가요?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시작하기 딱 좋은 금액이에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최대길 과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불안을 덮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증권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줄은. 계좌를 만들고 이틀 후 최대길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종목 들어갔습니다.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날부터 매일 증권사에 들렀습니다. 찜질방 일 끝나고 세탁소 가기 전 짬을 내서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깜빡거렸습니다. 제가 산 종목을 찾았습니다. 2.3%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작이 좋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틀 후 다시 들렀습니다. 5.8% 고객님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길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10%는 가볍게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탁소로 가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림질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돈이 돈을 버는 거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8.2% 80만 원 수익. 하루 15시간 일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65만 원인데 주식은 일주일 만에 80만 원을 벌어다 줬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왜 진작 안 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후엔, 아니 6개월만 지나도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있어. 나도 좀 쉴 수 있겠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전광판의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3.1% 오른 건 맞는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괜찮아, 쉬어가는 거겠지. 다음 날 1.2% 더 느려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최대길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제 종목이 요즘 안 오르는데요. 아, 그거요? 괜찮습니다. 주식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찝찝했습니다. 3주째 마이너스 2.1%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다음 날 바로 증권사로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제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이건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최대길은 과장은 여유로웠습니다. 주식은 오르기 전에 한번 빠지는 법이에요. 지금 파시면 손해입니다. 기다리세요. 하지만 제 말 믿으세요. 10년 경력입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전문가니까 알겠지. 하지만 다음 날
마이너스 5.4%, 50만 원 넘게 손해. 일주일 전만 해도 80만 원 수익이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전광판만 쳐다봤습니다.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12.3%, 마이너스 16.7%, 숫자가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청소하면서도,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내 돈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이너스 23.8%, 238만 원 손실. 최대길 과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고객님,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얼마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두 달, 아니 석 달 정도요? 석 달이요? 네, 시장은 언제나 회복됩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석 달, 그동안 돈은 얼마나 더 빠질까? 잠을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일하면서도 멍했습니다. 김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세탁소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두 달째, 마이너스 31.4%, 314만 원 손실. 잠을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통장이 텅 비는 꿈, 아이들이 굶는 꿈. 다시 최대길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이거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 파시면 진짜 손해예요.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이 바닥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반등합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언제 틀린 적 있습니까? 그 말에 속았습니다. 또다시 석 달째 마이너스 42.7%, 427만 원 손실, 1000만 원이 570만 원이 됐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넷째 달, 뉴스에서 터졌습니다. 전자, 분식회계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제가 산 종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0% 하한가. 다음 날도 하한가. 그 다음 날도 하한가.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로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최대길 과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님, 저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전문가라며. 죄송합니다만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요. 예측할 수 없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왜 확실하다고 했습니까? 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다른 고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최대길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투자는 원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계약서. 그때 떠올랐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구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610만 원, 1000만 원이 610만 원, 거의 4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해서 모은 돈, 한 달 만에 증발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남의 확신에 내 돈을 맡기지 말 것. 펜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바보였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우였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남의 확신에 내 돈을 맡기지 말 것.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공부 없이 투자하지 말 것.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61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남의 말을 믿지 말고 직접 공부하겠다고. 밤마다 인터넷 증권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대박 난다. 내일 급등 예상. 지금 안 사면 후회함. 댓글에는 수익 인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었다는 사람들.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 걸까? 게시판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 재료가 있으면 급등한다.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오면 된다. 단타. 그게 답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게시판에서 본 종목을 샀습니다. 100만 원어치. 10분 후 2% 올랐습니다. 2만 원 수익.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30분 후 3%. 3만 원. 팔았습니다. 실제 수익은 수수료 빼고 2만 5천 원.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30분 만에 번 돈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다른 종목을 샀습니다. 이번에도 게시판에서 본 것. 150만 원 투자. 올랐습니다. 1%, 1.5%, 2%, 3만 원 수익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날 밤부터 미친 듯이 매매했습니다. 찜질방 청소 끝나고 아침에 매수. 세탁소 점심시간에 매도. 저녁에 다시 매수. 하루에 5번, 10번, 많을 땐 30번. 화장실 갈 때도 폰으로 체크했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하루 1만 원, 2만 원씩. 적었지만 쌓였습니다. 이 속도면 잃은 돈 금방 회복하겠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615만 원. 5만 원 늘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늘었지? 계좌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수료. 매번 사고 팔 때마다 0.3%. 하루 30번 거래하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번 돈이 80만 원. 수수료로 나간 돈이 75만 원. 실제 수익 5만 원. 이게 뭐지?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크게 벌면 되는 거였습니다. 수수료보다 수익이 많으면 되는 거였죠.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오를 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절했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액 580만 원. 30만 원 손실.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 차트를 봤습니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을 외웠습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크로스 용어들을 암기했습니다. 게시판의 고수들 말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조금 벌고 많이 잃고 수수료만 쌓이고 2달째 잔액 520만 원, 3달째 잔액 470만 원, 1000만 원이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숫자들이 떨어지는 꿈, 빨간 차트가 추락하는 꿈,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찜질방 바닥을 닦다가 멍했습니다.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다가 손을 댈 뻔했습니다. 중국집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사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주식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해야 해. 원금이라도 건져야 해. 그때였습니다. 게시판에서 본 글. 신용거래로 10배 수익 냈습니다. 신용거래.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 담보에 2배까지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470만 원 있으니까 94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뜻. 총 1410만 원으로 투자 가능. 이거다. 이렇게 크게 한번 하면 잃은 돈 다 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부 잃을 것 같았으니까 증권사에 전화했습니다. 신용거래 계좌를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00년 말 IT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게시판에는 IT 관련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10배는 더 간다. IT 혁명이 세상을 바꾼다. 저도 믿었습니다. 모든 돈을 IT 벤처주에 넣었습니다. 470만 원 전부. 그리고 신용으로 94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총 1억 410만 원. 인생을 걸었습니다. 2001년 3월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 10%, 15% 계좌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1200만 원, 1300만 원.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2주 후 20% 상승 1600만 원. 빌린 돈 갚고도 1200만 원 남습니다. 원금보다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욕심이 났습니다. 30%까지 가면 팔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날이 고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나스닥 폭락, IT 버블 붕괴 우려,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IT 주가들이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잠깐만. 손이 떨렸습니다. 팔아야 할까? 아니야, 조금 있으면 오를 거야.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신용거래는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오를 땐 2배로 올랐지만 떨어질 땐 2배로 떨어졌습니다. 16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400만 원 손실. 패닉이 왔습니다.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끝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신용 비율이 위험 수준이라고. 돈이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강제 청산됩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렸습니다. 또다시 하한가.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했습니다.
빌린 돈 940만 원 갚고 이자 빼고 남은 건 0원.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0원. 1,000만 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빚만 남았습니다. 신용거래 이자 30만 원.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해서 모은 돈,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보험금,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준우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울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엄마가 좀 아파.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교훈을 적었습니다. 단타는 도박이다. 수수료만 증권사 배불린다. 빌린 돈으로 절대 투자하지 말 것. 욕심이 판단을 흐린다. 펜을 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61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남의 말을 믿지 말고 직접 공부하겠다고 밤마다 인터넷 증권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대박 난다. 내일 급등 예상. 지금 안 사면 후회함. 댓글에는 수익 인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었다는 사람들.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 걸까? 게시판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 재료가 있으면 급등한다.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오면 된다. 단타. 그게 답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게시판에서 본 종목을 샀습니다. 100만 원어치. 10분 후 2% 올랐습니다. 2만 원 수익.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30분 후 3%. 3만 원. 팔았습니다. 실제 수익은 수수료 빼고 2만 5천 원.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30분 만에 번 돈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다른 종목을 샀습니다. 이번에도 게시판에서 본 것. 150만 원 투자. 올랐습니다. 1%, 1.5%, 2%, 3만 원 수익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날 밤부터 미친 듯이 매매했습니다. 찜질방 청소 끝나고 아침에 매수. 세탁소 점심시간에 매도. 저녁에 다시 매수. 하루에 5번, 10번, 많을 땐 30번. 화장실 갈 때도 폰으로 체크했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하루 1만 원, 2만 원씩. 적었지만 쌓였습니다. 이 속도면 잃은 돈 금방 회복하겠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615만 원. 5만 원 늘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늘었지? 계좌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수료. 매번 사고 팔 때마다 0.3%. 하루 30번 거래하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번 돈이 80만 원. 수수료로 나간 돈이 75만 원. 실제 수익은 5만 원. 이게 뭐지?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크게 벌면 되는 거였습니다. 수수료보다 수익이 많으면 되는 거였죠.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오를 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절했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액 580만 원, 30만 원 손실.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 차트를 봤습니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을 외웠습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용어들을 암기했습니다. 게시판의 고수들 말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조금 벌고 많이 잃고 수수료만 쌓이고 2달째 잔액 520만 원, 3달째 잔액 470만 원, 1000만 원이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숫자들이 떨어지는 꿈, 빨간 차트가 추락하는 꿈,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찜질방 바닥을 닦다가 멍했습니다.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다가 손을 댈 뻔했습니다. 중국집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사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주식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해야 해. 원금이라도 건져야 해. 그때였습니다. 게시판에서 본 글. 신용거래로 10배 수익 냈습니다. 신용거래.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 담보에 2배까지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470만 원 있으니까 94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뜻. 총 1410만 원으로 투자 가능. 이거다. 이렇게 크게 한번 하면 잃은 돈 다 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부 잃을 것 같았으니까 증권사에 전화했습니다. 신용거래 계좌를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00년 말 IT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게시판에는 IT 관련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10배는 더 간다. IT 혁명이 세상을 바꾼다. 저도 믿었습니다. 모든 돈을 IT 벤처주에 넣었습니다. 470만 원 전부. 그리고 신용으로 94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총 1억 410만 원. 인생을 걸었습니다. 2001년 3월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 10%, 15% 계좌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1200만 원, 1300만 원.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2주 후 20% 상승 1600만 원. 빌린 돈 갚고도 1200만 원 남습니다. 원금보다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욕심이 났습니다. 30%까지 가면 팔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날이 고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나스닥 폭락, IT 버블 붕괴 우려,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IT 주가들이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잠깐만. 손이 떨렸습니다. 팔아야 할까? 아니야, 조금 있으면 오를 거야.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신용거래는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오를 땐 2배로 올랐지만 떨어질 땐 2배로 떨어졌습니다. 16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400만 원 손실. 패닉이 왔습니다.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끝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신용 비율이 위험 수준이라고. 돈이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강제 청산됩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렸습니다. 또다시 하한가.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했습니다. 빌린 돈 940만 원 갚고 이자 빼고 남은 건 0원. 통장을 받습니다. 잔액 0원. 1,000만 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빚만 남았습니다. 신용거래 이자 30만 원.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해서 모은 돈,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보험금,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준우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울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엄마가 좀 아파.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교훈을 적었습니다. 단타는 도박이다. 수수료만 증권사 배불린다. 빌린 돈으로 절대 투자하지 말 것. 욕심이 판단을 흐린다. 펜을 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2003년부터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모인 500만 원. 이번엔 한 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씩 나눠서 넣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재무제표를 6개월 동안 분석한 곳이었습니다. 부채가 적고 매출이 꾸준히 늘고 배당도 주는 기업. 100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매일 차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2%, 7%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인 원칙을 봤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시장은 나를 삼킨다. 기다렸습니다. 6개월 후 두 번째 기업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년 후 세 번째 기업. 천천히 꾸준히 일하면서 모은 돈을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2005년 계좌 잔액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원금 500만 원에서 60% 수익.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을 샀고 기다렸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다. 진짜 투자가 이거구나. 계속 일했습니다. 찜질방, 세탁소, 식당. 하루 15시간 노동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 매달 저축한 65만 원. 그중 절반은 생활비 예비금으로, 절반은 투자금으로 천천히 계좌에 돈을 추가했습니다. 2006년 1,200만 원, 2007년 2,500만 원.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일에서 모은 돈도 있었지만 투자 수익도 쌓였습니다. 배당금도 들어왔습니다. 1년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배당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말 계좌 잔액 3억. 믿기지 않았습니다. 6년 전
1,000만 원을 날렸던 제가 이제 3억을 만들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여보, 봐요.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뉴스마다 주식 이야기, 택시기사도 주식 이야기, 미용실 아줌마도 주식 이야기. 이상하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과거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2000년 IT 버블. 항상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낙관할 때 위기가 왔습니다. 2008년 초 일부 주식을 팔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30% 정도. 현금 1억을 확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팔면 바보예요. 더 오를 텐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시장이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금융위기 우려. 심장이 멎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이 열렸습니다. 폭락.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제 계좌도 빠졌습니다. 3억이 2억 5천으로, 2억 5천이 2억으로, 2억이 1억 5천으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팔아야 할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어둔 원칙을 읽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가 진짜 기회다. 좋은 기업을 샀다면 기다려라.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심호흡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산 기업들, 사업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빚도 적었습니다. 현금도 충분했습니다. 달라진 건 주가뿐이었습니다. 주가는 감정이다.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보해둔 현금 1억을 꺼냈습니다. 10월 시장이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뉴스는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대공황 재현 우려,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 사람들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팔았습니다.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저는 샀습니다. 1천만 원어치. 2주 후 더 떨어졌습니다. 또 1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분할 매수. 배운 대로 했습니다. 11월 시장은 바닥을 쳤습니다. 제 계좌는 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3억이 1억, 3분의 2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넣은 1억까지 합치면 총 투자금 2억.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전부 잃는 꿈,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꿈. 일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2월 조금씩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3월 반등의 신호가 보였습니다. 2%, 5%, 8%.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르고 있어. 4월, 5월, 6월.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계좌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1억 5천, 2억, 2억 5천. 9월 3억을 회복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산 주식들이 폭등했습니다. 50%, 80%, 100%. 2010년 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5억. 2년 만에 3억이 5억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위기 때 추가로 넣은 1억까지 합치면 총 2억 투자로 5억을 만든 것. 150% 수익률.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냈어. 그의 말. 계좌는 10억을 넘어섰습니다. 10억?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1999년 남편이 남긴 3천만 원. 그중 1,000만 원을 날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11년 만에 10억. 세계 일터는 하나씩 그만뒀습니다. 찜질방을 먼저 그만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세탁소도 그만뒀습니다. 다림질로 화상 입을 일도 없었습니다. 식당도 그만뒀습니다. 기름때 묻은 설거지를 안 해도 됐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준우가 이제 대학생이 됐고 하린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일 그만둬도 돼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엄마가 다른 일을 했거든. 무슨 일이요? 투자. 아이들 눈이 커졌습니다. 주식이요? 엄마 전에 손해보지 않았어요? 웃었습니다. 응,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이제는 알아.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준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11년 동안 적어온 투자 원칙들, 분석한 기업 목록들, 공부한 흔적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봐요. 당신이 남긴 돈 여기까지 왔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웃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0억?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사라지진 않을까 두려워서.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공격적인 성장주보다 안정적인 배당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적었습니다. 배당 수익으로 생활하기, 자산을 지키면서 늘리기, 배당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배당 투자의 모든 것,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 은퇴 후 배당으로 사는 법,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배당 수익률 5% 이상, 배당 성향 50% 이하,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준 기업, 부채 비율 100% 이하,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찾았습니다. 통신주, 유틸리티주, 금융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업들. 2011년부터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천천히, 한 번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6개월에 걸쳐 조금씩 성장주를 팔고 배당주를 샀습니다. 2012년 초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습니다. 배당주 비중 70%, 성장주 비중 30%, 평균 배당 수익률 5.2%. 계산했습니다. 10억에 5.2%면 연간 5,200만 원, 한 달에 430만 원, 세금 떼고 실수령액 350만 원. 이 돈으로 살 수 있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을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복리.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던 것.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1년 차 배당금 5,200만 원을 재투자, 자산 10억 5천만 원. 2년 차
배당금 5,500만 원 재투자. 자산 11억 2천만 원. 3년 차. 배당금 5,800만 원 재투자. 자산 12억.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추가로 돈을 넣지 않아도 자산이 자산을 낳았습니다. 2015년 자산 15억, 연간 배당금 8천만 원, 한 달에 650만 원,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문제 없었습니다. 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할인이는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주식 좀 가르쳐 줄래요? 왜? 하고 싶어? 엄마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서요. 웃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노트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적어온 투자 원칙들. 첫 번째, 빨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마. 천천히, 꾸준히가 답이야.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감정에 흔들리지 마. 시장이 떨어질 때 팔고 싶고 오를 때 사고 싶은 게 인간이야. 하지만 반대로 해야 해. 세 번째, 기업을 사는 거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해. 준우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날 밤 준우에게 5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걸로 시작해봐. 잃어도 괜찮아. 배우는 거니까. 준우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2017년 자산 20억, 배당금도 1억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에 850만 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여행도 갔습니다. 오랜만에 옷도 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럽게 쓰진 않았습니다. 배당금의 30%만 생활비로, 나머지 70%는 재투자, 복리는 계속됐습니다. 2019년 자산 30억,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남긴 3천만 원이 30억이 됐습니다. 1000배. 할인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 대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얼마? 3천만 원. 웃었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줄게. 엄마, 대신 잘해야 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 할인이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15시간씩 일했던 그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또다시 위기였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자산 30억이 2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을 경험했으니까 노트를 펼쳤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3억. 시장이 바닥을 칠 때를 기다렸습니다. 3월. 바닥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언택트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3억을 나눠서 샀습니다. 분할 매수, 배운 대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언택트주들이 폭등했습니다. 자산이 회복됐습니다. 20억, 25억, 30억, 2021년 40억을 넘어섰습니다. 배당금만 2억, 한 달에 1,600만 원. 더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지만 사치스럽진 않았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으니까. 준우가 결혼했습니다.
축의금을 1억 줬습니다. 엄마, 너무 많아요. 아니야, 받아. 행복하게 살아. 할인이 사업도 잘 됐습니다. 첫 해에 1억 매출, 둘째 해에 3억.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주식을 해요?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웃었습니다. 주식은 퍼즐 같은 거야.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다 보면 행복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돼. 엄마한테 주식은 생존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삶 그 자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부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인생 전체를 바꾼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배움도 경험도 인생도 복리로 쌓인다. 펜을 놓았습니다. 남편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촛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2022년 자산 50억을 넘어섰습니다. 배당금만 2억 5천,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쓸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복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찾아왔습니다. 손주 지민이를 데리고 이제 5살이 된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민이. 안아 올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주식 어때요?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해.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빠질까요? 모르지.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지. 어떻게요? 현금 확보, 그리고 기다림. 위기는 또 올 거야. 그때가 기회니까.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제게 배운 대로 지금은 준우도 5억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제 노트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랑스러웠습니다. 2023년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자산이 흔들렸습니다. 50억이 45억으로, 45억이 40억으로. 하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이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으니까. 1999년 IMF, 2001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항상 위기는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회복됐습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현금을 모았습니다. 배당금 2억 5천을 재투자하지 않고 쌓아뒀습니다. 6개월, 1년, 5억의 현금이 준비됐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시장이 바닥을 다졌습니다. 반도체, AI, 2차 전지, 미래 산업이 보였습니다. 5억을 나눠서 넣었습니다. 분할 매수, 항상 해온 방식대로. 2024년 AI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챗GPT 열풍,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자산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40억, 50억, 60억, 70억. 2024년 말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66세, 이제 할머니가 된 나이에 100억 자산. 25년 전 남편이 남긴 3천만 원. 그걸 10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3,000배가 넘는 수익.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밤새 공부했던 시간들, 실수하고 배웠던 순간들, 두려움을 이겨냈던 경험들, 그 모든 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주식해요? 무릎에 앉혔습니다. 주식은 말이야, 퍼즐 같은 거란다.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다 보면 행복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배우고 성장하고 이겨내는 과정. 그게 진짜 보물이란다. 지민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어요? 비결이 뭐예요? 웃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믿었죠. 2025년 초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였습니다. AI 기업들이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국내에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자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100억, 120억, 150억, 배당금도 늘어났습니다. 연간 3억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2,500만 원. 더 이상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준우와 할인이도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손주 지민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2025년 중반 자산이 200억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포트폴리오는 견고했습니다. 배당주 70%, 성장주 30%,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지금 67세가 된 저는 자산 3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80억. 하지만 곧 300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26년 전 3천만 원이 거의 1만 배가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찜질방 바닥을 닦던 새벽들,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던 낮들, 설거지하던 밤들, 1,000만 원 날리고 울던 날, 1억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날, 도서관에서 책 빌려 공부하던 밤들, 2008년 위기를 버텨낸 시간들, 배당금으로 복리를 만든 세월들,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3천만 원, 제가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거의 300억.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준우와 할인이를 불렀습니다. 손주 지민이도 함께 엄마 무슨 일이에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280억? 곧 300억도 넘을 것 같고 어떻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잖아. 천천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부자예요? 무릎에 앉혔습니다. 부자라기보단 자유로워진 거란다.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한계에서 자유로워진 거야.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1999년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 2025년 지금 거의 300억. 하지만 진짜 부는 돈이 아니었다. 배움이었고 성장이었고 인내였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인생 전체가 복리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시간이 기적을 만든다. 부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인생 전체를 바꾼다. 펜을 놓았습니다. 남편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남긴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촛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67세,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꿈꾸는 할머니 투자자. 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투자는 돈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니까요.